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입니다. 이제 새미래민주당 지금 상임고문을 맡고 계시고 아시겠지만 웬만한 맡을 수 있는 거 정치권에서 다 맡으셨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다 거치셨고요. 국무총리도 지내시고 또 전남지사도 지내시고 그러니까 정치권, 행정 두루두루 굵직한 것을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님께 최근 현안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강연도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시고 예, 또 이제 새미래 활동도 그렇고 일반적인 초청 강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던데 공부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작년 가을부터 북한 대학원대학에서 북한 공부를 했고요. 중국 문화원에 등록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북한 공부도 그렇고 중국어 공부도 그렇고 이게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 요인인 것은 틀림없고요. 네네. 또 그동안에 알았다는 것이 좀 파편처럼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네, 그거고 중국어는 제가 영어 신문이나 일본어 신문은 볼 줄 아는데 중국어 신문을 못 보는 게 영 아쉬워서 예. 신문 볼 정도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시작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어쨌든 그 학구열을 다시 또 퇴임하시고 나서 다시 또 불태우고 계시군요. 예. 중국어 공부 언제쯤 그러면 조금 말씀하시고 텍스트를 읽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네. 자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방통대 같은 데 다니시는 건가요? 중국 문화원. 중국 문화원. 중국 대사관 산하에 있는 중국 문화원에서 네.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요. 네. 값도 싸고요. 네, 예, 그렇군요.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 거네요. 예. 최근 총리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산불이 영남권의 산불이 정말 역대급 산불이 번지면서 오늘부로 보니까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총리직에 계실 때 그때 강원도 산불 그때 총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네. 기후 요인이 굉장히 커요. 네. 예를 들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산불이 빨리 번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네네. 헬기가 못 떠요. 예.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주지요. 바로 그런 것들. 네. 그런데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는 산불이 번지고 사흘 지났을 때쯤 바람이 조금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진화가 용이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면서 그 소방서가 이제 중앙정부의 휘하로 들어왔거든요. 통제가 좀 용이해졌군요. 그래서 전국의 소방차를 다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진화의 효과도 높였지만 그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죠. 특히 이재민들이 전국 각처에서 소방차가 몰려오니까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안심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 그 총리님께서 썼던 메모, 수첩에 썼던 메모, 저것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총리님을 높게 평가하는 또 한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2019년 4월 4일 밤에 불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의 뉴스가 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 11시 무렵에 그 KBS가 이제 뉴스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늦었다는 것 때문에 KBS가 많이 야단 맞았죠. 그리고 같은 화면만 준비가 안 돼서 같은 화면을 계속 보냈는데 그냥 빨간 화면 전체가 빨간 것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게 4월 4일 밤이었는데 그날 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날 4월 5일 아침에 우선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시도 하고 파악도 하고 바로 저 강원도 현지에 찝차로 갔었어요. 헬기 띄우지 마라. 헬기는 전부 진화해 써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가 한 군데 가서 벽시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벽시 탄 것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또 도시부에 가서는
혈압약 잡수시는 분들 혈압약을 그날 중에 드리겠다는 약속도 해드리고 이렇게 파악하고 왔었죠. 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수첩입니다. 저수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지시를 해야 될 텐데 여러 파트에서 저한테 보내준 보고서 네. 종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손으로 종합해서 쓴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메모를 하신 그중에 거군요.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저걸로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했던 그것인데 그걸 그냥 누가 올렸어요, 저것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진화, 또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네. 그 대책. 대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시 거처.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복구.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업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네. 네. 또 생계를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전 부처가 다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총리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은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셔야 되고 네. 총리가 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나마 경제부총리가 한 것보다는 좀 낫겠죠. 네, 네. 네네네. 어렵겠지만 한덕수 총리께서 모처럼 직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네, 잘 대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한덕수 대행께서 행안부 장관한테 대행한테 현지에 가서 직접 생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라 아마 그렇게 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 메모 제가 보면서 댓글 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국무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알겠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때 당시에 총리님께서 이 산불과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걸 잘 보여준 그런 메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대처할 거라고 믿는다. 네. 이재민들이나 피해 더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네, 우선은 그 피해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말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현직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모아서 해주시고요. 또 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런 불행을 겪으면 여기저기서 서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네, 네. 그래서 대피소에서 이제 밥을 제공하는 분들이라든가 네, 네. 또 생필품은 여기저기서 성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그 자조 정신, 스스로 돕는 정신이 굉장히 왕성하세요. 네. 그런 것을 열심히 잘해 주신 분들 나중에 지나고 나면 표창도 해드리고 네. 누군가는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감사를 표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네. 그럼 국민을 믿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치 현안 얘기로 네네. 들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6일 날 항소심 재판부가 어쨌든 전부 무죄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총리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전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라는 이제 그렇게 네. 진단을 하셨던데 어떤 말씀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요. 네네. 가장 표면적인 것만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하나는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네네. 네.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똑같은 증거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그러나 2심은 전면 무죄 네. 이렇게 정반대 판단을 하니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혼란스럽죠. 네.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네. 얘기냐 그러면 백현동의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것은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네. 사업자로부터 77억 원의 돈을 받고 무슨 한바식당 5억 원 어쩌고 네, 네, 네. 그걸 받은 대가로 성남시에 작용을 해서 용도가 변경됐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김인섭 씨한테
징역 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네, 네. 63억 원의 추징금을 추징금도 물렸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이번 그 고등법원은 백현동 용도의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법원 판단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음.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너무 했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과도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 네.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네. 그럼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밖에요. 네. 작년 12월 11일 날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신문에 광고 낸 거 기억하세요? 곧바로 똑바로. 네. 네. 곧바로 똑바로. 네. 신속 정확 그 말이죠. 네. 그 광고를 통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이 혼선, 1심과 2심의 혼선, 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혼선을 정리할 곳이 대법원밖에 없잖아요. 네. 이 혼선을 대법원이 당신들이 국민께 약속했던 그대로 곧바로 똑바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총리님 말씀은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대로라면은 6월 26일 안에 이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빠를수록 좋겠죠. 네. 이 혼선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네. 이거 빨리 제거돼야 되는 거니까 네.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정리해 주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대법원까지 어쨌든 결론이 나와야 이 문제가 네네. 정리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 가지고도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네. 필요한 때가 지금이죠. 빠를수록 좋다. 네. 총리님 그동안에 그 이른바 뭐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 네네. 이거 이제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럼요. 지금의 혼란의 중심에는 두 사람의 죽기 살기식 싸움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면 두 분식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이번 이 혼란이 87년 체제의 파멸적인 종말을 상징한다. 그런 그 학자들의 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혼란으로 87년 체제, 현행 헌법이 생기고 38년 동안 유지되어 온 87년 체제는 이미 죽은 체제가 됐거든요. 죽은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아무런 효과적인 행정이나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죽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체제로 가려면 이 죽은 체제의 마지막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네. 두 분식의 정치는 청산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려면 최소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이제 5개 재판 중에 가장 간명했던 것이 선거법이죠. 네네. 그 중에서 죄질로 보면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네. 그거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죠. 네. 착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 훨씬 더 무거운 혐의가 아직 재판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살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국가 리스크가 된다. 이 말씀도 결국 이제 그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리스크인 것처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몇 년을 우리가 혼란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그분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분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국가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의 진행되던 재판들이?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냐. 아하. 예. 이것부터 큰 논란을 가져올 아니면 것이고요. 계속해야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그다음에 재판이 중단된다면 퇴임 후에 재판받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이명박 대통령처럼. 네. 근데 그것이 싫다면 무슨 재임 중에 셀프 사면을 전부 한다든가 네. 또는 민주당이 자꾸 시도했던 그분이 관련된 그분에게 혐의가 씌워진 범죄를 각종 관계법에서 삭제한다든가 이런 일을 만약 저지른다면 네. 그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국가 리스크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정통성 시비가 따를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취임식 당일부터 아. 새로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 그것이 국가 리스크입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라서 예. 네. 민주당이 좀 생각을 바꿔서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면 정권 교체도 더 확실하게 될 거고 네.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표를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대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찍더라도 찜찜하고 네. 안 그러면 다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외면하거나 이런 국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마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우선은 법은 법대로 해야지요. 예. 네, 법은 법대로 해야지요. 대한민국 사법이 현실에서 그대로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네. 예.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러면 증인들의 태도가 바뀐다거나 또는 판사들의 태도가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사법부는 그래도 믿어도 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파탄은 네. 사법부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하, 예.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비극을 꼭 초래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또 별로 크지 보이지 않아 않습니다. 보이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재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그건 헌법상으로 네. 기존에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에 있었던 일 말고 네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의 재판도 중지된다. 그 하는 주장은 근거가 뭐냐 그러면 헌법 84조예요. 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네. 예, 그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소추의 재판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표는 네, 그게 다수설이라고 네, 주장했잖아요. 네, 네. 다수설은 아닙니다만 그런 학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소추의 재판이 포함된다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그러면 똑같은 헌법 65조에 네. 대통령, 국무총리 누구가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추를 의결할 수 네, 있다. 네. 그다음에 그 탄핵의 소추에 따른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된다.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만약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네.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은 탄핵에 관해서 소추권은 국회, 네.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주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네. 분리해야 된다. 네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재판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죠. 뭐 그냥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을 경우는 그걸 둘러싼 논쟁이 대선 과정에서도 아주 치열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날이 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총리님 보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럼요. 결단을 내려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많은 그 법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분이 뭐 이렇게 나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이제 많이
네. 늦어졌다라는 게 뭐 네. 국민 대체적인 평가인데 네. 총리님 보시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시나요? 우선 인용을 해야 한다. 네, 파면을 해야 된다가 다수 의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네, 파면을 하려면 8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네, 중에. 네. 그 숫자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인용 파면에 필요한 숫자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최종적인 전망을 하는 건 어려운데 총리님께서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 해야 된다. 네. 당위에서는 인용 판단이 빨리 나오는 것이 음. 혼란을 조기 종식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든가 또 그분들 개개인의 네. 처지 또는 신념 체계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네. 속단하기는 어렵지요. 네. 이렇게 교착 상태, 네. 흔히 5대3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서 네. 꿈쩍도 하지 않는 교착 상태, 네. 이것이 어떻게든 돌파가 돼야 할 텐데 이것이 아름답게 돌파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위험하게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전 저 답변 주신 거 보니까 그 말씀하신 위험한 꼼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위험한 꼼수가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네. 그 위험한 꼼수라는 게 뭘? 뭐 여러 가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네. 하나 현실로 실제로 가시화됐던 것이 있죠. 네.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네. 네.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네. 그분들에 한해서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법안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었기 때문에 네. 그건 위헌법률이 됩니다마는 못할 일이 없는 황당한 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네. 무슨 카톡을 검열한다든가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한다든가 이런 네. 네. 턱없는 발상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좀 두렵지요. 그러한 어떤 꼼수가 나올까 네. 두렵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 마은혁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쟁점이 되고 민주당에서 이제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 나아가서 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한덕수 대행 탄핵도 좀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우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말끔하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 좀 뼈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걸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행정부로서는 헌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어느 한 정당이나 세력이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는 경우가 또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고 그냥 임명해라 그러면 계속 임명을 일방적으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합의라든지 이런 기타의 것이 없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되지요. 그건 큰 비극이죠. 네. 그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또 거론한다는 것 굉장히 옳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2번 하는 것이 위법일 겁니다. 네. 네. 탄핵은 징계의 일종이다라고 민주당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야말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확고하게 확립돼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헌법 규정도 마음대로 짓밟고 징계를 일사부재의 못한다. 한 사건을 같은 사유로 2번 징계하지 못한다. 그 원칙도 짓밟고 하겠다면 그건 뭡니까?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는 게 좋다.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없지 싶습니다. 않나.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지 이 부분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이제 선고를 지켜봐야 되는데 총리님 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지금 여야 뭐 이른바 대선 주자들 이미 움직임이 물밑에서 본격화했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혹시 뭐 뛰어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혜택으로 국정의 경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그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지요. 네. 더구나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국가를 위해서도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그것이 꼭 출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출마만이 국가를 돕는 길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른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또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극단적인 흐름 뭐 이런 것을 제외한 이른바 제3 세력들이 다 모여서 좀 중도 합리적인 세력들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물밑에서도 조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른바 뭐 저는 반 이재명 연합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총리님께 사전에 좀 여쭤봤더니 그런 연대가 생길 소지는 꽤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번 대선이 누구도 원치 않더라도 네, 원컨 원치 않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 네, 반 이재명 연합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네, 네네. 왜 그러냐 그러면 상당수 국민들이 네. 공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앞서가고 있다면 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역사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뭉치자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네. 그 일이 저한테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네. 총리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나서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그런 과정에서 총리님도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네, 미리 가정에서 말하는 건 이상합니다만은 네. 저한테 어울리는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생각은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연합할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안 말씀하셨으니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고요. 만약 민주당이 그걸 거부한다면 네. 도리가 없지요. 네. 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한다면 총리님께서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우든 역할을 하실 겁니까? 어떤 경우든이라고 절대화하면 좀 답변하기 어렵죠. 네. 제가 역할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이런 제가 대선판이 그렇게 짜여졌을 때 제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보탬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이낙연의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 그런 방식이 두 번째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네, 그 두 가지 원칙 하에서 네. 판단을 하겠다. 네.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다음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지금 대통령실 네. 이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실은 그러면 어디로 입주해야 되느냐. 조금 이른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서 용산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냐 네. 아니면 지난번에 김경수 전 지사 주장처럼 세종시로 가냐 이러저러한 주장이 나오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른바 관습헌법 이론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요지가 이겁니다.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네.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었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고 싶다면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을 법률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인지. 네. 헌법
관습헌법이라고 했으니까 헌법으로 정한다면 바꿔질 겁니다만은 그 안에 헌법이 그것 때문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기껏해야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텐데 법으로 헌재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건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네네. 있네요. 결국 네. 총리님께서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차기 이 대통령도 용산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서울에 있어야 한다니까 청와대로 들어가도 되죠. 청와대. 상관없죠. 네. 뭐 보안 문제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보다는 청와대가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 우려가 있지요. 네. 더구나 이제 청와대도 이미 개방을 해버려 가지고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보안이 많이 노출됐을 겁니다. 네. 네, 그거 참 뼈아픈 일이죠. 네. 예, 그렇게 좋은 시설을 어떤 불합리한 판단 때문에 용산으로 급히 옮겼다가 네. 네, 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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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구체적으로 용산이냐 청와대냐 뭐 이런 세종시냐 이 어떤 부분은 사람들은 좀 거친 농담으로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더 빨리 체포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선결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총리님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 쭉 여쭤봤는데 혹시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총리님께서 이 시점에서 꼭 좀 제가 국민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법원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대단히 높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네. 이걸 잊지 마시고 그 정도로 가는데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도로 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하도 정치권이 분탕질을 하니까요. 네. 헌재도 법원도 그냥 바로 서 있기가 힘들 만큼 마구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겨내야 헌재와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네. 아까 그 헌재의 판단과 관련해서 위험한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어떤 아름다운 결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갖고 있어요. 네.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 8분 모두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몇 분의 결단도 이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